요번 그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 한 바퀴 돌고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바퀴 쭉 돌아라고. 아, 이런 파트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놔도 나중에 공부하는데 큰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도록.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취득세로 본론에 가서 좀 하고 총체적으로 쭉 내가 잡아 주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펴나니까 48페이지. 자, 취득세를 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취득인데,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없애면은 취득, 부동산 등을 산다, 사온다 이런 의미고, 만 사더라도 가져오면 취득입니다. 소유권만 놓으면 취득이고, 또 이것은 다른 법률하고 달라서 뭐 지목 변경을 해서 가격이 는다든지, 또 건축물을 수리해 가지고 가격이 는다든지, 이러한 가격 증가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우리가 총칙을 먼저 쭉 이렇게 보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니까 총칙에서 이 취득세는 대표적으로 지방세의 가장 그 범위가 가장 크고, 지방세로서 또 뭐냐 하니까 대표가 되는 그러한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 재정이 좀 탄탄하려 그러면 취득세가 많아야 그 지역구가 좀, 지방자치단체가 좀 부자 동네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득세가 좀 적으면 사실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어디서 부과하느냐. 일단 도세고, 뭐 경북, 우리가 경상북도 도세, 경기도 도세, 이렇게 도세가 되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세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각각이 하지 말고 광역단체 조세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단체 조세가 바로 취득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특별시, 광역시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취득세는 우리 스스로 세금을 갖다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조세다 하는 걸 알아둬요. 신고 납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총론에 있었지만은 세금을 갖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 결정이 되는 조세를 신고조세라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가 신고조세입니다. 신고함으로써 세금이 확정이 되고, 납부함으로써 세금이 소멸되는 거예요. 내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이 취득세는 계속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살 때마다 납부를 하게 된다. 물건을 살 때마다 납부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놓고,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하니까, 우리가 세금 매기는 돈을 뭐라 그랬지? 가세표준이라 그랬지. 그래서 가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돈이 나와. 그것을 우리가 산출세라 그러는데, 막 이해가 잘 안 가는 계산된 세금이다. 계산한 세금이다. 이게 산출세이지. 그것을 우리가 신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 군, 구에다 신청을 해서 신고를 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그게 결정된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취득세는 바로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물건을 산 날로부터 이게 늦어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니까 신고납부조세다. 며칠 안에? 60일 내에. 그래서 이 취득세는 60일 매우 좀 중요한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기간도
취득한 날로부터 구입한 날로부터 해서 60일 안에 이 어디든지 내면 되는 거거든. 60일 안에. 그리고 요 안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60일 안에 계약 해제도 가능하고 60일 안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 안에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럼 해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화해 조서라든지 민법상 등장하는 화해 조서, 인락 조서 이런 조서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면은 바로 그는 계약 해제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제도 60일 이내, 신고 납부도 60일 이내.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고. 그 다음 취득세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특징이 있는데 이 면세점이라고 있어. 면세점. 그럼 이 면세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기준금액의 이하, 기준금액 일정한 금액을 이하로 물건을 사게 되면 세금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면세단 말이에요. 세금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냐? 바로 구입 가격을 우리가 뭐라 그래? 취득가액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취득가액의 바로 5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5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세금 취득세가 있는 물건을 살 때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면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알아두는데 이때 50만 원 이하는 1년 전체 취득 가격을 묶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짤락짤락 잘라내는 거지. 땅이 요래 있으면 3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요래 아금아금 사갈 수가 있잖아.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걸 이제 땡감 묶은 사람이 옛날에 있기 때문에 요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사면은 옛날에 요 규정이 없을 때는 면세가 됐거든. 그런데 이걸 과세하기 위해서는 1년 전체 구입 가격을 합산해서 50만 원 이하의 개념이다. 그래서 1년간의 취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면세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방법을 이걸 하나로 보자. 1년 동안에 대금 결제를 해줬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50만이야 이게. 그러면 세금이 있지. 그러나 하나만 보면은 50만 원까지가 이하잖아. 50만 원 주고 세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50만 원 이하라는 거는 요걸 전체로 나중에 한 건으로 봐서 한 건으로 봐갖고 50만 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년 전체 취득가액 합산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면세고 만약 50만 원 넘으면 다 과세를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면은 중요한 게 바로 중가산세. 중가산세. 이 중가산세라는 거는 바로 무거운 뭐 무겁다 하는 게 좀 그렇잖아. 돈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가산세를 쓰는데 이게 몇 프로까지 부담을 시키냐 하니까 80%까지. 여러분 계산된 세금이 100만 원 같으면 여기에 걸리면 80만 원 더 얹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100만 원만 낼 세금을 이 규정을 안 지키고 그냥 해버리면 80만 원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180만 원 나중에 내게 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에 걸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을 배우면 아마 중간 생략 등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하면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 이제 기초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타인한테 물건을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 이전 등기를 받으면 요거 안 내려고 머리를 쓰는 거지. 그래서 타인한테 땅을 사가지고 내 이름 앞으로 등기를 하고 팔아야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인한테 사가지고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도 안 치고
그럴 경우에 이걸 민법에는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 그럼 나중에 민법에는 요런 짓 하면은 우리 조세상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매라는 개념 안 맞습니까? 네? 전매라는 개념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안 치고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산세만 해도 80% 때리겠다. 세금 나온 세금의 80%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잡을 때 요게 신고 납부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면 관계없는데 요 말을 달리하면 등기를 안 치고 이 말과 같은 거야. 등기를 치면 당연히 취득세를 지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장난을 할 때는 요 신고 납부는 등기를 하지 않냐고 해도 같은 의미예요. 안 하고 여러분이 이걸 매각을 하는 거죠.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내 이름 등기도 안 치고 나는 중간에 쏙 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매각이 되면 이때 산출세에 산출세는 취득세 계산된 세금입니다. 여기에 80%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이게. 그러니까 등기치고 팔아먹으라 이 말이야. 요게 안 걸리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이제 취득세만 유일하게 요런 제도가 현재 면세점과 중가산세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취득세에서는 바로 취득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취득의 개념. 그럼 취득의 개념은 뭐냐? 물건을 구입한다는 건데 이게 취득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다시피 승계취득인데 승계취득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승계취득이잖아. 그러면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은 유상승계취득이고 정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기부로 받으면 무상승계취득이고 또 처음으로 내가 지어서 내가 등기를 하면 여러분 보존등기란 말을 들어봤어요.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만 적용되잖아. 그런 경향. 그러니까 취득의 형태가 유상, 무상, 원시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잡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냥 모든 취득이 뭐냐? 바로 구입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그래서 모든 취득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열거를 좀 해보자. 첫째 뭐냐 하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가 대가를 주고 대가를 준다. 돈을 준다. 주고 취득하게 되는 걸 유상승계 취득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취득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유상승계 취득을 우리는 말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정려등 정려등 바로 무상승계 취득 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취득의 유행이 원시취득이 있죠. 무슨 취득? 원시취득. 처음으로 내가 건물을 지어서 가져오면 원시취득이야. 또 내가 땅을 갖다가 매립 간척해서 내 거로 만들면 원시취득이라. 그러니까 매립 간척 신축 재축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이게 이제 다른 법률에는 없고 유일하게 세법에만 존속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간주취득, 의제취득 이렇게 말하거든요.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취득? 간주취득 또는 의제취득. 민법에서는 요게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세법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돈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마라. 그냥 취득으로 본다는 개념만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유상, 대가를 주고 승계 취득하는 것은 바로 4%를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몇 프로? 4%.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외우는데 김상사는 잘 알죠. 김상사. 이건 유상사예요. 유상사. 그래서 유상사로 따게 하나. 유상사. 유상카마 4%.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증여하면 여러분이 생전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거나 행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여고요. 근데 이제 이 무상취득이 있는데 이 무상취득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은 요게 3.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 3.5%. 그러니까 1000분의 35로 나눠 정리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중에서도 유일하게 상속이 있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여러분이 잘 개념을 잡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무상이 나오면 정려로 보면 됩니다. 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상만 나오면 뭐라? 정려. 대표적으로 정려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은 항상 상속이라는 개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을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취득은 나중에 세율을 2.8% 정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시 취득하면 이거는 나중에 2.8% 정도 세율을 적용을 하고 난주 간주 취득이 되면은 2% 정도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난주자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상사하고 요걸 어떻게 외우니까 정사모 요래 외우세요. 유상사 뭐라고? 정사모. 유상사 정사모. 유상사 정사모. 요거만 일단 정리를 해 두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많아요, 종류가. 자, 그럼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여러분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한다면 한 3개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하니까 대표적으로 매매죠. 매매.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지만은 또 우리 공경매가 있죠. 뭐가 있어? 공경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부 판매, 할부 취득, 나중에 연부 취득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물건을 사는 방식. 자, 이런 것이 다 매매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유상거래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유상거래행위. 아시겠어요? 사고 판다에서 뭐라고? 거래행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러분이 보면은 교환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 교환. 교환이 뭐예요? 내가 땅을 주고, 뭐 건물을 받고, 또 건물을 주고 땅을 받고,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죠. 이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민법에서 마찬가지. 전부 교환이란 용어만 나오면 유상 승계취득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물출자라고 있습니다. 무슨 출자?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있는데 이거에 여러분이 뭐 많이 듣는 게 나도 다 알게 되고 교환도 알게 되고 이제 이게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세법에서 아주 중요하죠. 자, 요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갑이라고 생각합시다. 누구? 갑.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죠. 법인은 우리 법률적으로 법인이라고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회사라고 생각하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은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갑이 여기서 보면 법인 기업에 투자를 해요. 뭘로? 현물. 현금이 아니고 뭐라고? 현물. 여기서 현물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부동산.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날람 받아 묻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한 받은 부동산만큼의 대가를 뭐로 주느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주는 거죠. 주식은 제2의 금융 아닙니까? 그래서 유상취득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를 갖다가 투자를 하죠. 투자를 갖다가 한자로 쓰면 출자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면 인베스트멘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법인이 갑한테 뭘 주냐 하니까 바로 교부를 합니다. 뭘?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교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바로 토지를 법인에 출자를 했다는 걸 팔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 쪽에서는 물건을 팔아먹은 매도인, 양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도세를 부담하게 돼가 있어요. 뭘 부담해? 양도세. 네.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토지를 받았죠? 받아주고 대가는 뭘 줬어? 주식을 줬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내야 되냐?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뭘 부담해? 취득세.
그러니까 받은 자는 취득세, 판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교환도 마찬가지죠. 교환도 이거는 한 사람이 주는 거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받는 거는, 되돌려 받는 거는 취득세를 물어야 돼요. 교환은. 그러니까 세금이 동시에 타생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서로 교환했다. 서로 교환했죠. 네. 그럼 이게 갑이라, 이게 을이라. 그렇게 보면, 자, 갑은 토지를 주고 뭘 받고? 건물을 받고, 을은 건물을 주고 토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받은 데 대해서는 뭘 주고? 취득세. 받은 거는 취득세 부담하고, 준 데에 대해서는 또 양도 차익이 발생하거든 나중에. 그래서 양도세를 부담하는 기라. 오케이? 자, 을도 마찬가지죠. 을도 결과적으로 받은 거는 토지를 받고 건물을 줬으니까 이 사람은 양도세를 부담하고, 또 뭘 부담해? 받은 거는 취득세를 부담하고. 뭐 위에가 아래가 관계없습니다. 이게 뒤밖에 관계없고 취득세, 양도세 다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라는 거 나오는 거 항상 이 유상이라는 거, 현물 출자 유상,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유상, 승계, 취득은 요 세 가지 종류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때 이렇게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자는 취득세 세율이 얼마 정도 내야 된다? 4%. 전부는 40을 나중 부담을 하는데 4%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몇 가지 좀 정리를 합시다. 원시 취득은 일단 우리가 토지 같으면 매립 간척이죠. 예. 매립 간척. 예. 간척을 하니까 뭐 호수를 메운다든지 바다를 간척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는 바로 매립 간척은 건물을 갖다 매립한다, 간척한다 말을 써요? 안 쓰죠? 부동산 중에 부동산은 뭐야? 토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부동산 하면 토지를 생각해야 돼. 건물을 생각할 게 아니고. 건물은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토지는 영원한 거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매립 간척에 대해서 원시 취득 개념이고, 자, 앞에 수식이 없더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 자, 건물은 뭐라 그래? 새로 짓는 거 신축이지. 자,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이 되고 다시 짓는 걸 재축. 뭐라 한다? 재축. 이게 그 유명한 원시취득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그 다음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바로 뭐가 있냐 하니까, 우리가 건물을 수선을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면적이 느는 겁니다. 면적이. 면적이 늘면은 본래 이걸 정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럼 그런 정축이 되면 여러분이 이것도 우리 세법에서는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평 건물을 갖다 40평으로 만들었다 50평을 만들면 50평을 만들었을 때 20평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다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개념으로 보느냐? 승계취득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시취득으로 봐,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2.8%를 적용하는 이런 행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된다. 뭐가 증가된다? 면적 증가. 그래서 면적 증가는 우리가 정축이라든지 또 일종의 개수, 대수선을 해서 이렇게 해서 면적이 늘면 이거 전부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걸 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어느 게 나오겠노? 요 면적 증가. 즉 말해서 정축이라든지 개수하는 이런 사항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간주취득입니다. 간주취득이라는 거는 잘 들어요. 이거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내 물건에 내가 어떻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갖다가 개수를 한다든지, 그럼 건물 리모델링 잘 해놓으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또 땅도 말입니다. 토지도 여러분이
농지 상태가 비쌉니까? 대지 상태가 비쌉니까? 어느 게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그건 뭐 법을 몰라도 살아온 경험만 봐도 알죠. 대지가 비싸죠. 왜 비쌉니까? 알지? 저 결혼학적으로 하면 수요가 증가돼서 그런 게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용도가 쓰임새가 많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수요가 증가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개념에서 농지보다 대지가 여러 가지 우리가 건물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쌉니다. 그래서 내 농지를 갖다가 농지라도 제일 노는 지목 변경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있고 그게 안 되다시피 합니다. 노는. 근데 밭은 어때요? 지목 변경이 좀 쉽게 되죠. 같은 농지라도 밭을 여러분이 대지로 전환하면은 지목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 상태에서 1억짜리의 농지가 대지로 바꾸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얼마로? 1억 5천이 뛰어요. 그럼 얼마 뛰었어요? 속된 말로 5천만 원 뛰었죠. 그것을 우리는 취득으로 본다. 이래서 간주취득, 의제취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간주취득은 일단 가액 증가가 되는 걸 말합니다. 뭐가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래서 간주취득이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가액 증가분이 취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간주취득을 몇 가지 우리가 열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자 지목 변경.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이 지목 변경이 나왔는데 잘 봐이.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니까 땅에 지목. 그러니까 밭이 지목이 아니가. 밭은 지목이지. 그리고 이걸 갖다 대지로 바꾼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갖다 지목 변경이라는 말을 안 쓰지. 무슨 변경이라 그래? 건물을 바꾸면 그렇지. 용도 변경.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 전에 그런 기초적인 용어가 좀 되면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되는 내용이 있잖아. 우리가 많이 듣던, 살아오면서 많이 듣던 그런 걸 조금 고려를 해줘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되고 이해가 잘 갑니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자, 그래서 이 건물을 갖다 지목 변경을 하는 소리 안 하는 거야. 항상 토지의 변경을 지목 변경이라고 하고. 자, 잘 들어요. 형질 변경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법에서는 형질 변경을 통해 지목 변경이 일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지목 변경 속에 형질 변경 개념이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목 변경, 요거는 밭을 대지로 바꿀 때, 자, 돈으로 보여줘도 이해가 가잖아. 자, 여기서 밭인 상태에서는 얼마라? 1억이라. 하시야. 근데 지목 변경 탁 해가지고 바로 대지로 바꾸니까 1억 5천이 되는 기라. 얼마? 1억 5천. 그럼 얼마 올랐어? 5천. 그러니까 요 5천을 취득으로 본다. 이게 간주취득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물. 무슨 물? 건축물. 건축물 개수. 쉽게 말해서 수리하는 거지. 수리를 하는데 여기에 수리비가 좀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수라는 거는 항상 뭐냐 하니까 공법에 가면, 건축법에 가면 뭐가 있어? 대수선이란 말이 있을 거야. 벽을 갖다가 한 30제곱미터 이상 흘러서 수리를 한다든지, 뭐 기둥을 갖다가 기둥을 3개 이상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 콘크리트는 그런 거 보가 있잖아. 우리 한옥 같은데 보가 있는데 그거 3개 이상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대수선이라고 그러거든. 세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용어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대수선. 이렇게 되면 이런 등을 우리는
전부 개수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 자 건물이 5억짜리인데 이러니까 5억 6천이 됐다. 그럼 얼마 올랐어? 6천. 이것을 취득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니까 여러분이 가점주주. 무슨 주주? 가점주주. 자, 가점주주의 취득입니다. 자, 가점주주는 바로 여러분이 대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지분율이라 그래요. 만일에 만주가 지금 대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6천주를 소유를 했다. 그러면 만분의 6천 하면 0.6 나오잖아. 0.6이 100분으로 들어가면 60%지. 그게 바로 지분율이야. 그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지분율인데 그 지분율이 여러분이 보면 50%가 넘어야 돼. 얼마 넘어? 50%. 50%가 초과지, 초과. 그러니까 50%는 소액주주나 일반주주고 50.5% 하여튼 50%는 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 한다? 가점주주라. 그럼 이 가점주주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데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가점주주가 주식을 자꾸 사들여 모은단 말이야. 모으면 만약 60% 상태에서 모아가지고 65%가 됐다. 그럼 얼마 올랐노? 60%에서 65% 됐으면 5% 올랐지. 그 5%에 대해서 취득세 부담해. 그래서 그것도 증가분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래서 간주취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시험에는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적정한데 여러분 이제 항공적으로 그거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등, 차량 선박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종류 변경을 하는 거죠. 무슨 변경? 종류 변경. 이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말로 알아두면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럽시다. 이런 버스하고 트럭하고 차이가 뭐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간단합니다. 지붕이 있나 없나 이거죠. 지붕이 있으면 버스가 되면 버스를 만들 수 있는 기고 지붕이 없으면 트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느 게 비싸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트럭이 비싸겠어요? 버스가 비싸겠어요? 버스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지붕을 하면 물론 비싼 것도 있지 트럭도 비싼 게 많죠.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버스가 비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에서 지붕을 씌워가지고 버스로 개조할 수 있잖아. 그럼 트럭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였는데 버스로 개조하고 나니까 1억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 뛰었어? 2천만 원. 이 부분을 취득세 부담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냐 하니까 변경 당시 소유자. 이렇게 변경을 할 때 변경 당시 소유권을 가진 놈이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에 대해서 이것만 알아놔도 나중에 상당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세를 나중에 몇 퍼센트 부과를 하느냐 2%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1억에 가격이 증가분이 1억이다. 1억에 2% 적용하면 얼마라? 0.02 200만 원이지. 그렇게 세금이 계산되는 게요. 그래서 이제 세금은 이제 계산을 나중에 해보면 이해가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유상승계 취득, 그 다음 무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이러한 세법에서는 모든 취득을 우리는 취득이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좀 지어야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보면 뭐가 있냐니까 취득세에서는 또 특징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 중과세. 이어서 중과세라는 것은 일반 세율보다 무거운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부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과세 대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첫째 뭐냐 하니까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재산? 사치성 재산.
자, 개괄적으로 하면 내가 쭉 읽어줍니다. 그럼 이 사치성이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사치성 재산이라 하는가? 사치가 뭡니까? 사치. 한때는 사치하는 걸 상당히 억제한 적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사치를 하게 돼 있지. 집만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별장을 갖고 있다. 이거는 사치로 보는데 사실 뭐 자본주의에서 별장 갖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사치성 재산을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 말하니까 별장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 별장. 그럼 여러분 보세요. 또 이것도 공부를 하니까 어려운데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우리 지금 집이 말입니다. 응? 생각을 해봐. 땅 위에 집이 있어. 하늘에 매달려 있어. 집이. 그렇지? 그럼 집 하면 땅도 포함을 해? 안 해? 하지. 예. 근데 그걸 분별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응? 이해를 못 하겠다고. 우리가 벌집이 아니에요. 하늘에 매여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 집 하면 땅은 당연히 포함하지.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 소주 한잔 하는데 그럼 술값 하면 달랑 술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안주값 당연히 포함하지.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걸 구분을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함께 봐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집 하면 부수 토지는 당연히 포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별장 하면 별장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부수 토지 당연히 별장에 들어가는 거야. 별장의 이름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자, 그러니까 별장 하면 부수 토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없던데요 하지 말고 당연히 따라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니까 여러분 골프장. 응? 한방 나는 골프장이 있지. 그래서 골프장을 봅시다. 자, 골프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해원제 골프장입니다. 해원제. 회원가입을 해서 해원제 골프장인데 또 일반적으로 보면 대중 골프장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중 골프장이라는 거는 사치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원제, 특권층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원제. 이게 바로 여러분이 뭐냐 하니까 사치성이라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중과시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사실 골프장에 가면은 들어눕고 싶죠. 들어놓고 싶다고. 왜? 파란 잔디가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왜 이걸 막아놨냐 하니까 환경오염의 죽음이 바로 골프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잔디를 기르려고 그러면 막대한 농약을 투입하거든요. 그게 전부 빗물로 씻겨 들어가면 이건 뭐 수질 오염의 또한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상당히 안 좋죠. 나무가 있을 때는 나무가 있어야지 골프장이 있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골프장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중과세를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적으로 있는 골프장은 중과세를 안 해요. 내가 신설하고 정설하는 데는 용서치 않겠다. 하려는 하는데 세금 많이 내. 이래서 중과세 대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장은 유일하게 바로 신설하고 정설하는 데만 부과한다. 뭐한데? 신설. 신정설하는 데만 여러분이 중과세를 합니다. 매매, 즉 성계취득에 대해서는 막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골프장은 사도 일반 과세를 하지 중과세를 안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방 가면 머리에 쏙 들어오죠. 이걸 좀 카지노방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고급 오락장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고급 오락장.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지노방, 이걸 막 대표적으로 생각해요. 또 고급 나이트장, 이런 게 전부 고급 오락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이런 데 머리에 쏙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뭐 설명 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런 것도 사치성 재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 무슨 선박? 고급 선박. 이것도 동산입니다. 부동산 아니고. 요거는 얼마짜리니까 여러분 고급 선박이라고 하냐.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우리 쪽에는 여러분이 시가 표준이라고 그러는데, 자, 주목합니다. 주목하는데, 여기서,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가격을 뭐라 그러냐니까 공시가격이라 그러죠. 무슨 가격? 공시가격. 자, 이거는 여러분 개론에서도 듣습니다. 심심하면 잘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많이 듣던 가격이고, 이 공시가격 우리 세법에서는 맨날 같은 말인데 글자만 바꿔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을 우리가 국세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방세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정부가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돈 문제잖아요. 개론에서는 그냥 학문적인 개념이고. 근데 여러분 이 공시가격은 우리 쪽에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왜? 이게 오르면 세금이 많고 이게 내리면 세금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예민하죠, 공시가격은. 그래서 이 공시가격은 여러분이 우리 세법에서는 그 지역의 최저 가격을 표현합니다. 공시가격은. 요 바닥 가격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밑으로 가격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 유명한 재산세나 종부세 매기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 바로 공시가격이.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문적 표현이고 공시가격은 또 세법에도 공시가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전부 같은 소리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국세에서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니까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무슨 시가? 기준시가. 예. 그래서 내는 공시가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지방세. 지방세는 이걸 또 뭐라 그러냐니까 시가 표준이라 그래요. 무슨 표준? 시가 표준.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같은 의미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라. 공시가격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시가 표준. 네. 같은 거대. 아주 다르게 질문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미리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데 이 가격이 얼마, 이 기준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이 3억 초과가 되면 고급 선박이라고 합니다. 얼마 초과? 3억 초과. 원은 뺍시다. 맨날 원인데 3억 초과. 아시겠어요? 10억 원 알고 그냥 10억 초과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집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게 고급 주택입니다. 무슨 주택? 고급 주택.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오늘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 별골 오선주. 그럼 오선주가 별골이래 이래야 되고 하여튼 5개는 외웁니다. 오선주가 뭐라? 별골이래 이래야 되고 별골이야 오선주 이래도 되고 별골 오선주 몇 개? 총 5개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바로 중과세 한다는 걸 아셔야죠. 무슨 과세 한다? 중과세. 그럼 중과세 한다. 이걸 1차적으로 공부를 할 때 딱 끊어. 같이 하려면 중복이 돼서 안 되니까. 일단 중과세 하는 물건이다. 중과세 하는 물건이다. 오케이? 자, 요를 끊어놓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할 때는 2차적 생각이지. 그러면 세율로 들어가야 돼. 세율. 우리가 과세 표준을 곱하는 비율, 세율. 그러면 이 세율이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이렇게 정해놓은 아까 세율이 4%니 3.5%니 2.8%니 돼 있죠. 이 세율을 나중에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기준세율, 표준세율. 예. 그래서 이 표준세율에다가 얼마를 더 얹어서 부과하냐? 8%를 얹어서 부과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열받은 짐 한번 해보자. 뭘? 별장이나 하나 사보자. 별장 샀습니다. 별장을 샀습니다. 사면은 유상 돈 주고 사야죠. 샀다 하면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면 우리 한문적으로 표현하면 유상승계취득이라 그러는지라. 유상승계취득. 돈 주고 샀다. 유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표준세율이 얼마 나니까 유상사 해서 이올 때 아까 유상사 했지? 유상사 4%라. 그러면 여러분이 4% 적용해봐. 만일에 이게 10억짜리를 갖다 물건을 샀다면
총 얼마를 본래 중과세 안 하면 4%만 쓰면 돼. 그럼 얼마야? 4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근데 8% 더 언제 12%가 부과되는 거야. 그럼 10억짜리 사면 세금이 얼마야? 그렇지. 1억 2천이야. 이렇게 크게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대상이라? 중과세 대상이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요 종목만 해가지고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냥 이름만 따라락 나왔습니다. 빵점 맞으려고 낸 거죠. 그래도 이게 또 틀린 사람 틀린다고. 그러니까 요 종류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뭐가 있냐 하니까 두 번째 중과세 물건이 바로 가밀억제권입니다. 무슨 억제권이요? 가밀억제권이요. 자, 이 가밀억제권역은 뭐 부산이나 대구나 강주나 대전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 가밀억제권에 들어가는 시는 인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하는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글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용어상으로. 바로 서울을 중심한 무슨 건이라 그래? 수도권. 수도권. 그래서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들어가는 광역시가 인천이에요. 인천이라고. 그러면 이 가밀억제권역에 정부가 주과시하는 목적의 취지는 바로 첫째는 환경오염이 주범이 된다. 둘째는 부동산 투기가 너무 많아진다. 왜?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 밀집이 되니까. 또한 거창한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니까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아주 거창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을 걸고 중과세를 하는 법적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밀억제권역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만이 중과세를 부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유형을 보면은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 가지만 일단 유형만 알아두도록 합니다. 첫째, 공장 신정설입니다. 공장 신설 정설. 공장을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공장 신정설 하려면 뭐 해야 돼? 부동산 사야지. 사가지고 지어야 될까 이거. 그렇게 되면 중과세 하겠다. 공장 신정설인데 이때 공장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대표적으로 공장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공장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공장.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공장이라도 우리 세법에는 또 어떤 표현을 하냐니까 꿀뚝에 연기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죠. 백화점도 세법에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기가 안 나는 공장을 도시형 공장이라 그래요. 깨끗한 산업이다. 도시형 공장. 좀 지저분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면 바로 비도시형 공장. 즉 우리가 말하는 제조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조업을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도권에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무슨 업을 말한다? 제조업. 제조업에 우리가 지금 보면 공장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수도권 안에서 뭘 하냐니까 법인의 바로 본점용 무슨 용? 본점용 부동산치다. 자, 법인 주목합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없어요? 수식어가 없어요.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나중에 취득세는 일반 개인은 당연지사로 내는 것이고 법인도 냅니다. 그렇다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나눠지는데 그 둘 다의 법인 영리 비영리 구분 없이 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 납세 의무자도 될 수 있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뭘 하냐니까 법인 설립을 하는 거죠. 법인 설립.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는 이런 등기를 해도 중과시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있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다 중과시의 대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4%를 더하는 방법도 있고 또 4%를 또 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태에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중과세를 취한다는 내용만 개괄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공부하는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이렇게 공부해갖고는 말 그대로 좋은 성격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깊이보다는 넓게 공부를 하세요. 넓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면 이게 한 구절 이래 나와요. 가면 하나만 집중 강사로 때리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이 나는 읽어보면 구석구석 지문 하나씩 가져와갖고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